엄마, 여기 도장만 딱 찍으면 돼요. 편하게 좋은 곳에서 모실게요. 이게 뭔데? 제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떨리는 척을 하고 있었습니다. 눈앞에 놓인 서류 뭉치엔 재산 증여 계약서, 성년 후견인 지정 신청서라는 글자가 또렷하게 보였거든요. 제 세 자식이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고, 낯선 정장 차림 남자는 법무사라고 했지요. 하지만 저는 이 순간을 위해 석 달을 준비했다는 걸 놈들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 속옷 안쪽 깊숙한 곳에 테이프로 붙여둔 초소형 녹음기가 지금 이 순간도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보여준 치매 증상이 전부 완벽한 연기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연 보기 전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지금 사연 듣는 곳을 댓글 남겨주시면 그 공간에 좋은 기운 가득 넣어드려요. 시간을 석 달 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모든 게 시작된 그날 밤으로 말입니다. 늦은 밤 11시쯤이었을 겁니다.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다가 저는 거실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을 봤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 시간에 집엔 아무도 없어야 정상인데 웬일인지 거실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식들 목소리였습니다. 셋 다 모여 있더군요. 저는 슬그머니 복도 구석 어둠 속에 몸을 숨기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대화를 엿듣게 됐습니다. 이번 달까지만 참자. 그러면 30억은 우리 거야. 둘째 딸 수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근데 엄마가 진짜 치매 걸릴까? 아직 멀쩡해 보이던데. 막내 아들 민호가 불안한 듯 물었습니다. 걱정 마. 내가 구한 그 약 석 달만 먹이면 진짜로 기억력 떨어진다니까. 병원 가면 치매 초기 진단 나올 거야. 그럼 바로 성년 후견인 신청하고 재산 우리 명의로 넘기는 거지. 큰아들 민준이가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엄만데 이러는 게 좀 민호가 망설이자 수진이가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야, 정신 차려. 우리 빚이 얼만데. 오빠는 8억, 나는 강남 아파트 압류 직전이고 너는 조폭한테 쫓기잖아. 엄마 재산 아니면 우리 다 죽는 거야. 제 다리에서 힘이 쭉 빠졌습니다. 벽에 기댄 채 가까스로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심장에 송곳이 천천히 박혀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40년 넘게 남대문 시장 좁은 좌판에서 생선 손질하며 손가락이 굽도록 모은 돈, 혼자 된 몸으로 세 자식 대학까지 보내려고 새벽 3시에 일어나 밤 10시까지 일하며 모은 그 돈을 놈들은 우리 거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더 끔찍한 건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약을 먹이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나저나 요즘 엄마가 깜빡깜빡하는 거 봤어? 약 효과 나오는 것 같은데? 민호가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당연하지. 벌써 한 달째 먹이고 있잖아. 조금만 더 먹이면 진짜로 바보 되는 거야. 수진이의 대답에 세 자식이 낄낄대며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친자식들이, 제 배를 아파 낳은 그 아이들이 저를 바보로 만들어서 재산을 빼앗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입을 틀어막고 비틀거리며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며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30년 전 남편이 사업 실패하고 빚만 남기고 도망간 그날 겨우 5평짜리 단칸방에서 아이 셋 데리고 오열하던 그 밤이 생각났습니다. 새벽 시장에서 냉동 생선 손질하느라 손이 꽁꽁 얼어붙어도 참았던 그 추운 겨울들, 아이들 학원비 마련하려고 점심값을 아껴 라면으로 때우던 그 수천 끼의 식사들이 떠올랐습니다. 큰아들 민준이가 대학 합격하던 날 제 손을 잡으며 엄마, 나 꼭 성공해서 엄마 편하게 해드릴 게요라던 그 약속,
둘째 수진이가 시집가던 날, 엄마가 없었으면 오늘 제가 여기 못 썼을 거예요라며 흘리던 그 눈물, 막내 민호가 군대 가기 전날 엄마 건강하게 계세요. 제대하면 효도할게요라던 그 다짐들이 전부 거짓말이었단 말입니까?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주름투성이 얼굴, 굽은 허리, 굳은 살 박힌 손을 바라보며 결심했습니다. 울지 않기로, 무너지지 않기로, 그리고 당하고만 있지 않기로 말입니다. 제가 만약 정말로 치매에 걸려 재산을 빼앗긴다면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일 겁니다. 하지만 제가 멀쩡한 정신으로 살아있는데 제 자식들이 저를 바보로 만들어 재산을 훔쳐가려 한다면 그건 제가 막아야 할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조용하지만 치밀한,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전쟁을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수진이가 아침상을 차려왔습니다. 엄마, 미역국 드세요. 엄마 좋아하시잖아요. 상 위에 올라온 미역국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저는 환하게 웃으며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딸이 해준 거 맛있겠다. 하지만 국물을 입에 넣는 순간 혀끝을 찌르는 이상한 쓴맛이 느껴졌습니다. 단순히 짠맛이 아니었습니다. 쇳가루 같기도 하고 쓴 약을 삼킬 때 나는 그런 비릿한 맛이었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국물을 입안에 머금고 있다가 화장실에 가서 뱉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국물을 작은 병에 담아뒀습니다. 나중에 증거로 쓰려고요. 그날부터 저는 완벽한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자식들이 차려주는 밥을 먹는 척하다가 화장실에 가서 뱉어내거나 베란다 화분에 몰래 부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도 점점 기억력이 나빠지는 척 연기했습니다. 내가 밥을 먹었나? 안 먹었나? 민준아, 아니다, 민호야. 아, 헷갈리네. 현관문 비밀번호가 뭐였더라?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자식들 얼굴을 볼 때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지만 저는 웃었습니다. 바보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척 웃어댔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베란다에 있던 고무나무 화분이 말라 죽어 있었습니다. 제가 먹는 척하고 몰래 버렸던 국물을 부어줬던 바로 그 화분이었습니다. 싱싱하던 잎사귀들이 누렇게 뜨며 말라 비틀어져 있었습니다. 식물도 죽이는 도굴놈들은 제 밥그릇에 넣고 있었던 겁니다. 그 순간 제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모정이 싹둑 잘려나가는 걸 느꼈습니다. 이제 저는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생존을 위해 싸우는 한 명의 인간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시장 전파상에 가서 초소형 녹음기를 샀습니다. 70대 노인이 돋보기 낀 채 설명서 붙들고 사용법 익히는 모습이 얼마나 처량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배웠습니다. 녹음 버튼 누르는 법, 파일 저장하는 법, 삭제 못하게 잠그는 법까지 전부 다 익혔습니다. 그리고 그 녹음기를 제 속옷 안쪽에 테이프로 붙여뒀습니다. 아무리 자식들이 제 몸을 뒤져도 절대 찾을 수 없는 곳에 말입니다. 그렇게 석 달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녹음기엔 자식들의 추악한 대화가 빼곡히 담겼습니다. 엄마 이제 거의 다 됐어. 병원 가면 치매 진단 나올 거야. 30억 중에 빚 갚고 나면 한 20억은 남겠지? 요양원은 싼 데로 보내고 우리가 잘 살면 되는 거지 뭐. 엄마가 빨리 돌아가시면 더 좋고.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졌지만 저는 꾹 참았습니다. 눈물은 나중에 흘리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증거를 모을 때니까요. 그리고 오늘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법무사를 불러 재산을 넘기는 날 말입니다. 자식들은 신이 나서 법무사 앞에 계약서를 펼쳐놨고 저는 떨리는 척 도장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차갑게 웃고 있었습니다. 놈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제가 지난 석 달간 모든 걸 준비해 왔다는 걸, 50년 지기 친구 옥순이가 지금 경찰서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는 걸, 그리고 진짜 인감도장은 이미 옥순이한테 맡겨놨다는 걸 말입니다. 자, 이제 쇼를 시작할 시간입니다. 제 손이 서류 위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도장이 종이에 닿기 직전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석 달간 참아온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처절한 각오를 가슴에 담은 채로요. 놈들은 몰랐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제가 사냥꾼이 되고 놈들이 사냥감이 될 거라는 걸, 그리고 제가 평생 시장 바닥에서 살아남으며 익힌 그 악착 같은 생존력이 이제 노트를 향해 칼날처럼 겨눠질 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쾅! 도장을 쥔 제 손이 탁자를 내리쳤습니다. 법무사가 깜짝 놀라 뒤로 물러났고 세 자식의 얼굴이 일제히 하얗게 질렸습니다. 엄마, 왜 그러세요? 어디 아프세요? 큰아들 민준이가 다급하게 물었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멍한 표정으로 허공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배고파. 밥 먹었나? 안 먹었나? 연기였습니다. 완벽한 치매 연기 말입니다. 민준이가 안도의 한숨을 쉬며 수진이를 쳐다봤습니다. 이모, 역시 약 효과가 확실하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내일 다시 하자. 법무사가 서류를 챙겨나가고 자식들도 하나둘 집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자 저는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었습니다. 속옷 안쪽에 붙여둔 녹음기의 무게가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사흘 전이었습니다. 제가 본격적으로 증거 수집을 시작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날 아침도 수진이가 와서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엄마, 오늘은 엄마 좋아하시는 북어국 끓였어요. 속 풀리시라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노란 국물이 식욕을 돋웠지만 저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지난 한 달간 매일같이 자식들이 차려준 음식엔 그 이상한 쓴맛이 있었거든요. 숟가락을 들어 국물을 한 모금 입에 넣었습니다. 역시나 혀끝을 찌르는 그 비릿한 맛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맛있다. 우리 딸이 해준 건 최고야. 수진이는 제 건너편에 앉아 제가 먹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마치 실험실의 연구원이 실험지를 관찰하듯 냉정한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두세 숟가락을 더 떠먹는 척하다가 화장실에 간다고 일어났습니다. 화장실 문을 잠그고 입안에 머금고 있던 국물을 전부 변기에 뱉어냈습니다. 쓴맛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물로 입을 여러 번 헹군 후 작은 유리병을 꺼냈습니다. 미리 준비해 둔 것이었습니다. 국그릇에 남은 국물을 조금 따라 병에 담았습니다. 나중에 경찰에 제출할 증거였습니다. 거실로 돌아오니 수진이가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다 드셨어요? 맛있었어요? 응, 맛있었어. 고마워, 우리 딸. 저는 바보처럼 웃으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수진이는 싱크대에서 국그릇을 씻으며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나야. 오늘도 먹였어. 이제 한 달 반 정도 됐으니까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아. 응, 다음 주쯤 병원 데려가서 진단받게 하자. 내가 아는 정신과 의사한테 미리 얘기해놨어. 걱정 마. 저는 텔레비전을 보는 척하면서 모든 대화를 귀담아 들었습니다. 속옷 안쪽의 녹음기가 모든 걸 담아내고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집을 나간 후 저는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일주일 전 국물을 부었던 고무나무 화분은 이미 완전히 말라 죽어 있었습니다. 옆에 있던 작은 화분에 오늘 아침 담아뒀던 국물을 조금 부어봤습니다. 실험이었습니다.
정말로 그 음식에 독이 들어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으니까요. 그리고 이틀 후 그 화분의 잎사귀들도 누렇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식물도 죽이는 걸 제 자식들이 매일 제 밥그릇에 넣고 있었다니요. 저는 그날 밤 50년 지기 친구 옥순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옥순아, 나야. 어머, 순자야. 이 밤중에 무슨 일이야? 옥순이의 목소리가 걱정스럽게 들렸습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지난 한 달간 있었던 일을 전부 털어놨습니다. 자식들이 모여서 한 대와 음식에 든 이상한 맛, 죽어가는 화분들, 그리고 제가 치매 연기를 하고 있다는 것까지요. 전화기 너머로 옥순이가 숨막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런 게만도 못한 것들이. 순자야, 너 혼자 그런 걸 견디고 있었어? 괜찮아. 나 이제 당하고만 있지 않을 거야. 근데 옥순아, 내 도움이 필요해. 다음 날 저는 옥순이를 집 근처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자식들이 없는 시간을 골라 몰래 나온 것이었습니다. 옥순이는 제 손을 꽉 잡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순자야, 내가 뭘 도와줄까? 뭐든 말만 해. 저는 가방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진짜 인감 도장과 중요한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거 내가 보관해줘. 절대로 아무한테도 주면 안 돼. 그리고 이 녹음기 파일들도 내 컴퓨터에 백업해둬. 혹시 모르니까. 옥순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봉투를 받아 자신의 가방 깊숙한 곳에 넣었습니다. 알았어. 근데 순자야, 너 정말 괜찮겠어? 혹시 그 약 때문에 진짜로 아프진 않아? 안 먹고 있어. 전부 뱉어내거나 화분에 버리고 있다니까.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내가 시장 바닥에서 40년을 구르며 산 게 이럴 때 쓰라고 그런가 봐. 속이고 연기하는 것쯤은 이제 쉬워졌어. 옥순이가 제 손을 더욱 세게 잡았습니다. 순자야, 넌 세상에서 제일 강한 여자야. 꼭 이겨내. 내가 옆에서 도울게. 우리는 커피를 다 마시고 헤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결심을 더욱 단단히 다졌습니다. 이제 제겐 옥순이라는 든든한 동지가 생겼으니까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막내 민호가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엄마, 나 돈 좀 줘야겠어. 급한 일이 생겼어. 돈? 얼마나 필요한데? 제가 물었습니다. 한 500만 원만. 다음 달에 꼭 갚을게. 민호의 눈빛이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민호가 도박 빚에 쪼들리고 있다는 걸요. 자식들이 나눈 대화를 엿들으며 알게 된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순한 어머니 연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내일 은행 가서 찾아올게. 진짜? 고마워, 엄마. 민호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민호는 거실에서 형과 누나를 만났습니다. 저는 방문을 살짝 열어두고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야, 너 또 엄마한테 돈 뜯어냈어? 민준이가 민호를 나무랐습니다. 형도 지난달에 300 받아갔잖아. 그건 사업 자금이고 넌 도박 빚이잖아. 어차피 다 우리가 받을 돈인데 뭐가 달라? 민호가 뻔뻔하게 대꾸했습니다. 수진이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만해. 어차피 다음 달이면 전부 우리 명의로 넘어올 건데. 그때까지만 참자고. 맞아. 엄마 치매 진단만 나오면 끝이야. 세 자식이 낄낄거리며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온몸을 휘감았지만 저는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녹음기 버튼을 눌러 오늘의 대화를 저장했습니다. 증거가 하나 더 쌓였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저는 정말로 은행에 가서 500만 원을 찾아 민호에게 줬습니다. 고맙게 잘 쓰렴. 엄마 사랑해. 민호가 돈 봉투를 받아들고 씩 웃었습니다. 저는 그 웃음을 똑똑히 기억해뒀습니다. 나중에 법정에서 그 웃음이 어떻게 변할지 보기 위해서요. 일주일 후였습니다. 큰아들 민준이가 저를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엄마, 건강검진 받으셔야 해요. 요즘 깜빡깜빡 하시잖아요. 병원은 수진이가 미리 예약해둔 정신과였습니다. 의사는 중년의 남자였고 수진이와 아는 사이인 듯 했습니다. 어르신,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의사가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저는 멍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근데 여기가 어디예요? 병원이에요. 검사를 좀 받으실 거예요. 의사는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이 며칠인지 아세요? 글쎄요. 화요일?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대통령이 누구인지 아세요? 박정희? 일부러 틀린 대답을 했습니다. 의사는 민준이와 수진이를 쳐다보며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기억력 테스트를 더했습니다. 제가 3가지 단어를 말할 테니 기억하세요. 사과, 자동차, 연필. 따라하세요. 사과, 자동차. 뭐였지? 저는 일부러 헷갈리는 척했습니다. 30분간의 검사가 끝나고 의사는 민준이와 수진이를 따로 불렀습니다. 저는 대기실에 앉아 있었지만 복도에서 들리는 그들의 대화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초기 치매가 의심됩니다. 정밀 검사가 필요하지만 지금 상태로 봐선 성년후견인 신청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의사의 말에 민준이와 수진이가 기뻐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의사 선생님이 약 처방해 주셨어요. 잘 드셔야 해요. 처방전을 보니 항정신성 의약품이었습니다. 진짜 치매 환자에게 주는 약이 아니라 저를 더욱 혼미하게 만들 약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잘 먹을게. 하지만 그 약들은 집에 오자마자 전부 변기에 버렸습니다. 대신 빈 약봉지를 침대 옆 서랍에 넣어뒀습니다. 마치 매일 먹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요. 그날 밤 자식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저는 방에서 자는 척하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다음 주에 진단서 떼어준대. 그럼 바로 법무사한테 연락해서 서류 준비하자. 민준이의 목소리였습니다. 드디어 끝이 보이네. 나 진짜 강남 아파트 압류 코앞이었다고. 수진이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형, 누나, 우리 30억 어떻게 나눌 거야? 민호가 물었습니다. 일단 우리 빚부터 다 갚고 남는 거 셋이 똑같이 나누는 거지 뭐. 엄마는? 요양원 보내면 돼. 제일 싼 데로. 그들의 대화는 계속됐습니다. 어머니의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어머니를 어디로 보낼지를 마치 물건 처분하듯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주먹을 입에 물었습니다. 소리내어 울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눈물은 나중에 흘리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증거를 더 모을 때니까요. 녹음기는 오늘도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추악한 대화 하나하나가 저장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증거가 쌓이고 쌓여서 결국엔 그들을 무너뜨릴 거라는 거요. 제가 평생 시장 바닥에서 배운 건 딱 하나였습니다. 당하고만 살지 말라는 것, 그리고 복수는 철저히 준비해서 한 방에 끝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을 때 저는 이미 깨어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밤새 한숨도 못 잤다는 게 맞겠지요. 어젯밤 자식들이 나눈 대화가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요양원은 제일 싼 데로,
엄마가 빨리 돌아가시면 더 좋고, 저는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거울 앞에 섰습니다. 주름투성이 얼굴에 푹 꺼진 눈, 백발이 성성한 머리카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모습으로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포기하면 끝입니다. 저는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으며 오늘도 완벽한 연기를 준비했습니다. 오전 10시쯤 수진이가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약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약 드셔야죠. 의사 선생님이 꼭 먹으라고 하셨잖아요. 저는 멍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 응, 먹어야지. 수진이가 물을 떠다 주고 약을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저는 입에 넣는 척하다가 혀 밑에 숨겼습니다. 물을 꿀꺽 삼키는 신용을 하고는 목 말라라며 한 잔을 더 받아 마셨습니다. 수진이는 제가 약을 삼키는 걸 확인하고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잘하셨어요, 엄마. 이거 드시면 머리가 좀 맑아지실 거예요. 거짓말이었습니다. 그 약은 오히려 저를 더 혼미하게 만들 약이었으니까요. 수진이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는 동안 저는 화장실로 갔습니다. 문을 잠그고 혀 밑에 숨겨뒀던 알약을 뱉어냈습니다. 하얀 알약이 손바닥 위에서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변기에 버리고 물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거울 속 제 모습을 봤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능숙한 거짓말쟁이가 됐을까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살아남으려면 그들보다 더 교활해져야 했으니까요. 점심때였습니다. 이번엔 큰아들 민준이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점심은 제가 사왔어요. 엄마 좋아하시는 삼계탕이요. 포장 용기를 열자 고소한 냄새가 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숟가락으로 국물을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역시나 그 익숙한 쓴맛이 느껴졌습니다. 매일 먹으면서도 적응이 안 되는 그 역겨운 맛이었습니다. 와, 맛있다. 우리 아들 효자네. 저는 환하게 웃으며 몇 숟가락을 더 떴습니다. 입안에 머금고 있다가 휴지에 뱉고 다시 떠서 입에 넣고 또 뱉고 그 짓을 반복했습니다. 민준이가 잠시 전화를 받으러 밖에 나간 사이 저는 재빨리 삼계탕 국물을 싱크대에 쏟아버렸습니다. 닭고기는 그릇에 남겨두고요. 민준이가 들어왔을 때 저는 닭고기를 뜯어먹고 있었습니다. 엄마, 국물도 드셔야죠. 몸에 좋은데. 배불러. 고기만 먹을래. 저는 아이처럼 투정을 부렸습니다. 민준이는 어쩔 수 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그래요, 엄마. 그럼 고기만 드세요. 그가 설거지를 하러 주방에 가자 저는 몰래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늘도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오후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수진이가 갑자기 제 방에 들어오더니 약 서랍을 열었습니다. 엄마, 약 잘 드시고 계세요?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서랍엔 빈 약봉지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마치 매일 먹은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제가 일부러 모아둔 것들이었습니다. 수진이는 봉지들을 세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행이네. 잘 드시고 계시네요. 저는 멍하니 웃었습니다. 약 먹으면 머리가 맑아져? 네, 엄마. 그러니까 꼭 드셔야 해요. 수진이가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 손길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막내 민호가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얼굴에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엄마, 나 또 돈 좀. 얼마? 제가 물었습니다. 300만 원만. 급하게 필요해.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도박 빚쟁이들한테 맞았다는 것을요. 하지만 불쌍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저를 바보로 만들어 재산을 빼앗으려는 놈에게 무슨 동정심이 생기겠습니까? 통장이 어디 있더라? 저는 일부러 헷갈리는 척 했습니다. 엄마 안방 서랍에 있잖아요. 아, 맞다. 깜빡했네. 저는 비틀거리며 방으로 갔습니다. 연기였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통장을 찾아 민호에게 줬습니다. 내일 은행 가서 찾아올게. 고마워요, 엄마. 다음 달에 꼭 갚을게요. 민호는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갚을 생각 따윈 없다는 걸요. 어차피 곧 제 재산이 전부 자기들 것이 될 거라고 믿고 있었으니까요. 민호가 나간 후 저는 옥순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옥순아, 내일 은행 가야 하는데 같이 가줄 수 있어? 그럼. 몇 시에 만날까? 10시에 우리 집 앞 버스 정류장에서. 옥순이는 흔쾌히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준비를 했습니다. 민호가 준 통장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던 옥순이가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순자야. 우리는 함께 은행으로 갔습니다. 300만 원을 찾아 봉투에 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봉투를 민호에게 주지 않고 옥순이에게 맡겼습니다. 이거 내가 보관해줘. 나중에 증거로 쓸 거야. 응, 알았어. 근데 순자야, 너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야? 몸이 견디겠어? 옥순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돼. 증거가 충분히 쌓이면 그때 한 방에 끝낼 거야.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옥순이는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순자야, 넌 정말 강해. 근데 가끔은 쉬어. 너무 무리하지 말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쉴 수가 없었습니다. 잠시라도 방심하면 자식들이 눈치챌 것 같았으니까요. 우리는 은행을 나와 근처 찻집에 앉았습니다. 따뜻한 차를 마시며 저는 옥순이에게 그동안 모은 증거들을 보여줬습니다. 녹음 파일, 독이 든 음식 샘플, 가짜 진단서 사본. 옥순이는 하나하나 확인하며 혀를 찼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 경찰에 신고하면 바로 수사 들어갈 거야. 아직은 안 돼. 조금 더 기다려야 해. 놈들이 완전히 방심했을 때 재산을 빼앗으려고 서류에 도장까지 찍으려는 그 순간에 뒤집어 엎을 거야.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옥순이는 제 결연한 표정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내가 신호 주면 바로 움직일게. 경찰도 미리 알아봐 놨어. 저는 고마움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고맙다, 옥순아. 내가 없었으면 난 진짜 무너졌을 거야. 집으로 돌아오니 민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돈 찾아오셨어요? 응, 돈? 아, 맞다. 깜빡하고 안 찾고 왔네. 저는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민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엄마, 제가 부탁드린 거 잊으신 거예요? 미안해, 민호야. 요즘 깜빡깜빡해서 내일 꼭 찾아올게. 민호는 한숨을 쉬며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연기가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매일 바보처럼 굴어야 하고 매일 자식들의 차가운 눈빛을 견뎌야 했으니까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자식들이 또 모였습니다. 저는 방에 누워 귀를 기울였습니다. 엄마 상태가 생각보다 빨리 나빠지는 것 같은데? 수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그게 좋은 거 아니야. 빨리 끝낼 수 있잖아. 민준이가 대답했습니다. 근데 형, 혹시 엄마가 눈치챈 건 아닐까? 민호가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야, 그럴 리가. 매일 약 먹고 있고 의사 선생님도 치매 맞다고 했잖아. 걱정 마. 민준이가 안심시켰습니다. 그래도 조심해야 돼. 혹시 모르니까
엄마 방이랑 전화 좀 체크해봐. 누구한테 연락하는지 확인하고. 수진이의 말에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방을 체크한다고요? 저는 재빨리 일어나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녹음기는 속옷 안에 잘 숨겨져 있었고 증거물들은 이미 옥순이에게 맡겼으니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전화 기록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옥순이와 통화한 기록이 남아 있었거든요. 저는 재빨리 휴대폰을 꺼내 통화 기록을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침대에 누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이가 일찍 왔습니다. 엄마, 휴대폰 좀 볼게요. 배터리 충전해 드릴게요. 저는 순순히 휴대폰을 내줬습니다. 수진이는 휴대폰을 들고 거실로 가더니 한참을 뭔가 확인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태연한 척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수진이가 휴대폰을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누구한테 전화 안 하시죠? 전화? 누구한테 해? 그냥요. 혹시 이상한 사람한테 전화하실까 봐요. 이상한 사람? 난 아는 사람도 없는데. 저는 멍하니 웃었습니다. 수진이는 안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날부터 감시가 더 심해졌습니다. 자식들이 돌아가며 집에 들러 제 행동을 체크했습니다. 제가 어디 나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뭘 하는지 전부 감시했습니다. 저는 더욱 조심해야 했습니다. 옥순이와 연락할 때도 자식들이 없는 틈을 노려야 했고, 증거를 모을 때도 더욱 신중해야 했습니다. 연기도 더 완벽해져야 했습니다. 가끔은 밥 먹다가 숟가락을 떨어뜨리기도 하고 화장실 가는 길을 헷갈리는 척도 했습니다. 손자 이름을 부르다가 아들 이름을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매일 연기를 하고 매일 자식들의 감시를 피하고 매일 독이 든 음식을 피하느라 몸도 마음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체중도 5kg나 빠졌고 얼굴에는 핏기가 없었습니다. 옥순이가 걱정할 정도였습니다. 순자야, 너 이러다 진짜 쓰러지겠어. 그만하고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하자. 아직 안 돼. 조금만 더. 놈들이 마지막 한 방을 치려고 할 때까지 기다려야 해.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악몽을 꾸다가 깼습니다. 꿈속에서 자식들이 저를 요양원에 버리고 갔는데 그곳에서 저는 정말로 치매에 걸려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할머니가 되어 있었습니다. 식은땀을 흘리며 깬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의 제 모습은 정말로 치매 환자처럼 보였습니다. 핏기 없는 얼굴, 초점 없는 눈, 파리한 몸. 연기가 아니라 정말로 제가 무너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포기하면 정말로 놈들의 계획대로 되는 겁니다. 저는 일어나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30년 전 남편이 도망가던 날 쓴 제 일기장이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부터 나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내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그 다짐을 읽으며 저는 다시 한번 결심을 다졌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끝이 보인다. 조금만 더 견디면 놈들이 저지른 죗값을 치르게 할 수 있다. 저는 일기장을 덮고 다시 침대에 누웠습니다. 내일도 완벽한 연기를 해야 하니까요. 내일도 모레도 그 끝나는 날까지요. 딩동. 초인종 소리에 저는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새벽 6시였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찾아온 걸까요? 인터폰을 확인하니 옥순이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문을 열었습니다. 옥순아, 이 시간에 왜? 순자야, 너 큰일 났어. 어젯밤에 내 집 앞에 수상한 차가 계속 서 있더라고. 내가 확인해 봤는데 사채업자 차량이야. 내 아들놈이 빚쟁이들한테 쫓기고 있나 봐.
옥순이의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빚쟁이들이 여기까지 왔다는 건 상황이 더 심각해졌다는 뜻이었습니다. 들어와, 옥순아. 저는 옥순이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우리는 주방에 마주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순자야, 이제 더 이상 기다리면 안 될 것 같아. 내 아들놈들이 급해지면 뭘 할지 몰라. 어쩌면 너를 진짜로. 옥순이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자식들이 급해지면 저를 정말로 해칠 수도 있다는 것을요. 알아. 그래서 나도 준비를 끝내려고 해. 며칠 안에 끝낼 거야.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옥순이는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내가 내 녹음 파일들 전부 정리해놨어. 날짜별로, 내용별로. 그리고 법률 상담도 받아봤어. 변호사가 그러는데 이 정도 증거면 존속살해, 미수랑 사기로 고소할 수 있대. 형량도 상당히 나올 거라고 하더라. 저는 노트북 화면을 봤습니다. 지난 2달간 모은 녹음 파일들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2024년 11월 3일 마이너스 재산 논의, 2024년 11월 10일 마이너스 약물 투약 계획, 2024년 11월 25일 마이너스 요양원 계획. 하나하나가 자식들의 범죄를 증명하는 증거였습니다. 옥순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옥순이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울지 마, 순자야. 이제 거의 다 왔어. 조금만 더 버텨. 그리고 내가 신호 주면 나 바로 경찰서 가서 이거 전부 제출할게. 응. 일주일만 더 기다려줘. 놈들이 법무사 부르고 도장 찍으라고 하는 그 순간, 그때 뒤집어 엎을 거야. 저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옥순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커피를 마저 마셨습니다. 알았어. 그때까지 내가 여기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을게. 혹시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연락해. 옥순이가 간 후 저는 혼자 앉아 계획을 정리했습니다. 이제 며칠만 더 버티면 됩니다. 자식들이 재산 이전 서류를 준비하고 법무사를 부를 때까지만요. 그때 제가 모든 걸 뒤집어 엎을 겁니다. 저는 노트를 꺼내 마지막 점검 리스트를 적었습니다. 1. 녹음 파일 백업 완료 마이너스 옥순이 보관 중. 2. 동물 샘플 확보 마이너스 옥순이 보관 중. 3. 가짜 진단서 사본 마이너스 옥순이 보관 중. 4. 진짜 인감도장 마이너스 옥순이 보관 중. 5. 통장 내역 정리 마이너스 자식들이 가져간 돈 내역 전부 기록.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오후 2시쯤 큰아들 민준이가 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다음 주 금요일에 법무사 선생님이 오실 거예요. 그날 서류에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그러면 엄마를 좋은 곳으로 모실 수 있어요. 법무사? 도장? 저는 멍하니 물었습니다. 네, 엄마. 엄마 재산을 우리가 관리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엄마가 편하시잖아요. 민준이의 말에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편하게 해준다고요? 거짓말도 유분수지. 알았어. 그날 도장 찍으면 되는 거지? 네, 엄마. 잘 이해하셨네요. 민준이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준이가 나간 후 저는 바로 옥순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디데이. 준비해줘. 옥순이한테서 답장이 왔습니다. 알았어. 당일 아침에 경찰서 갈 준비 다 해놨어. 파이팅. 저는 휴대폰을 꼭 쥐었습니다. 이제 정말 며칠 안 남았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이면 모든 게 끝납니다. 놈들의 계획도, 제 고통도, 이 지옥 같은 시간도 전부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세 자식이 모두 모였습니다. 저는 방에서 자는 척하며 문틈으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드디어 다음 주네.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날이. 수진이의 목소리에 흥분이 묻어났습니다. 법무사한테 확인했어. 서류 다 준비됐대. 엄마가 도장만 찍으면 즉시 효력 발생이래.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그럼 엄마는? 민호가 물었습니다. 당일 바로 요양원으로 보낼 거야. 내가 벌써 예약해놨어. 경기도 외곽에 있는 싼데. 거기 가면 면회도 어렵고 연락도 잘 안 돼. 수진이의 대답에 민호가 웃었습니다. 완벽하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 대화도 전부 녹음되고 있었습니다. 놈들은 정말 끝까지 추악했습니다. 어머니를 외딴 요양원에 처박아 둘 계획까지 세워뒀다니요. 그나저나 형, 사채업자들 문제는 어떻게 할 거야? 우리 집 앞에도 계속 서성거리던데. 민호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다음 주만 넘기면 돼. 엄마 재산 넘어오면 바로 갚을 거니까. 그때까지만 피해 다니면 돼. 민준이가 대답했습니다. 나도 강남 아파트 압류 일주일 남았어. 정말 다음 주가 마지노선이야. 수진이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놈들이 왜 이렇게 급하게 서두르는지를요. 전부 빚에 쫓기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더 급하게 제 재산을 가로채려고 했던 거였습니다. 저는 이불 속에서 차갑게 웃었습니다. 놈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미 모든 걸 준비해뒀다는 걸, 그리고 다음 주 금요일이 놈들의 심판일이 될 거라는 걸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옥순이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손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순자야, 변호사 선임했어. 내가 비용 다 됐으니까 걱정 마. 옥순아, 그건 너무. 됐어. 우리 50년 지기인데 이 정도도 못 해주겠어? 그리고 너 이기면 자식들한테 소송 비용 다 청구하면 돼. 옥순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옥순이를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두 노인이 부엌에서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옥순이는 서류 가방에서 여러 문서를 꺼냈습니다. 변호사가 준비한 고소장이야. 존속살해 미수, 사기, 약물 투약, 재산 갈취 미수. 4가지 혐의로 고소하는 거래. 그리고 이건 재산 보전 가처분 신청서. 다음 주 금요일 당일에 바로 법원에 제출할 거야. 그럼 내 재산의 동결 명령이 떨어져서 놈들이 단 1원도 못 건드려. 저는 서류들을 하나하나 봤습니다. 법률 용어가 어렵긴 했지만 대충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 서류들이 놈들을 감옥에 보낼 무기였습니다. 변호사 선생님도 만나봤어. 너무 좋으신 분이더라. 내 사연 듣고 진짜 화내시면서 꼭 이기게 해주시겠대. 옥순이가 말했습니다. 언제 만나봐? 다음 주 월요일에 만나기로 했어. 내가 직접 상황 설명하고 증거 제출하면 돼. 알았어. 그날 꼭 갈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만 기다리면 됩니다.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저는 옥순이와 함께 변호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자식들한테는 병원 간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변호사는 50대 중반의 여성이었습니다. 박순자 어르신이시죠? 반갑습니다. 저는 김미영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변호사는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았습니다. 어르신, 많이 힘드셨죠?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변호사에게 지난 3달간 있었던 일을 전부 털어놨습니다. 자식들이 모여서 한 대화, 음식에 탄 약물, 가짜 치매 진단, 재산을 빼앗으려는 계획까지요. 이야기하는 동안 제 목소리가 떨렸고 눈물도 났습니다. 변호사는 제 손을 잡아주며 위로해 주었습니다. 어르신, 정말 대단하세요.
그 상황에서 이렇게 증거를 모으시다니. 이 정도면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정말요? 네. 특히 이 녹음 파일이 결정적이에요. 자식들이 직접 범행을 모의하는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잖아요. 그리고 동물 샘플도 분석 의뢰 넣으면 확실한 증거가 될 거예요. 변호사는 제게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금요일 당일 법무사가 오고 자식들이 도장 찍으라고 하면 그때 거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경찰에 신고하시면 돼요. 제가 미리 경찰서에 연락해 놓을게요. 신고 접수되면 바로 출동할 수 있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혹시 금요일 전에 위험한 상황이 생기면 바로 연락하세요. 제 전화번호 저장하셨죠? 네, 저장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변호사 번호를 확인했습니다. 사무실을 나와 옥순이와 함께 점심을 먹었습니다. 순자야,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어. 금요일만 넘기면 돼. 응. 근데 옥순아, 나 무서워. 만약 실패하면 어떡하지? 만약 놈들이 날 정말로 요양원에 처박으면?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옥순이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런 일 없을 거야. 우리 철저히 준비했잖아. 그리고 나랑 변호사 선생님이 있잖아. 절대 혼자 아니야. 고마워, 옥순아. 저는 옥순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화요일과 수요일이 지나갔습니다. 자식들은 금요일을 기다리며 더욱 친절하게 굴었습니다. 밥도 차려주고 청소도 해주고 어깨도 주물러줬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게 가식이라는 걸요.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수진이가 왔습니다. 엄마, 내일 법무사 선생님 오시는 거 기억하시죠? 응? 법무사? 네, 엄마.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내일 오후 2시에 오셔요. 아, 맞다. 깜빡했네. 저는 멍하니 웃었습니다. 수진이는 안심한 듯 웃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엄마. 내일 도장만 탁 찍으시면 돼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납니다. 놈들의 계획도, 제 연기도, 이 고통도 전부요. 저는 일어나 거울을 봤습니다. 3달 만에 10kg나 빠진 몸, 백발이 성성한 머리, 주름진 얼굴. 하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습니다. 복수를 향한 불타는 눈빛이었습니다. 내일이다. 내일 모든 걸 끝낸다. 저는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을 위해 체력을 비축해야 했으니까요. 마지막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요. 금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디데이였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샤워를 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3달간의 고생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오늘만 버티면 됩니다. 저는 옷을 갈아입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시계를 보니 아침 7시였습니다. 법무사가 오기까지 7시간이 남았습니다. 휴대폰을 확인하니 옥순이한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순자야, 오늘이다. 힘내. 나 아침 9시에 변호사 사무실 가서 최종 점검하고 경찰서 들를 거야. 내가 신호 주면 바로 움직일게.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고마워. 오후 2시쯤 신호 보낼게. 전송 버튼을 누르고 나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긴장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후련하기도 했습니다. 드디어 이 고통이 끝난다는 생각이에요. 오전 9시쯤 큰아들 민준이가 왔습니다. 엄마, 아침 드셨어요? 아니, 아직. 제가 죽 사왔어요. 드세요. 민준이가 테이블에 죽을 차려놓았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역시나 그 익숙한 쓴맛이 느껴졌습니다.
마지막까지 약을 먹이는구나. 저는 속으로 비웃으며 죽을 먹는 척했습니다. 민준이가 전화를 받으러 밖에 나간 사이 죽을 전부 싱크대에 버렸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니까 조금만 더 참으면 됩니다. 민준이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엄마, 오늘 오후 2시에 법무사 선생님 오신다는 거 기억하시죠? 응, 기억해. 도장 찍으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엄마를 좋은 곳에 모실 수 있어요. 알았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준이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5시간 남았습니다. 정오가 되었습니다. 둘째 딸 수진이가 왔습니다. 손에는 약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점심약 드셔야죠. 응. 저는 약을 받아 입에 넣는 척하고 혀 밑에 숨겼습니다. 물을 마시고 삼키는 신용을 했습니다. 수진이는 제가 약을 먹는 걸 확인하고는 주방으로 갔습니다. 저는 재빨리 화장실로 가서 약을 뱉어냈습니다. 변기에 버리고 물을 내렸습니다. 마지막 약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런 짓을 안 해도 됩니다. 오후 1시 30분이 되었습니다. 세 자식이 모두 모였습니다. 거실에 앉아 법무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소파 한쪽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긴장이 최고조에 달해 있었습니다. 손에 땀이 나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침착하자. 조금만 더 참자. 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딱 2시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민준이가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사 이정훈입니다. 어서 오세요. 민준이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법무사가 거실 테이블에 서류 뭉치를 펼쳐 놓았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어르신, 이쪽으로 앉아주시겠어요? 저는 천천히 일어나 테이블 앞에 앉았습니다. 법무사가 서류를 하나씩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재산증여 계약서입니다. 어르신의 모든 재산을 자녀분들 명의로 이전하시는 거예요. 이건 성년후견인 지정 신청서입니다. 어르신이 판단 능력이 떨어지신다고 판단되어 자녀분들이 법적 후견인이 되시는 겁니다. 이건 요양원 입소 동의서입니다. 어르신이 전문시설에서 돌봄을 받으시겠다는 동의서예요. 법무사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속으로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를 바보로 만들어 재산을 빼앗고 요양원에 처박으려는 서류들이었습니다. 자, 어르신. 여기 그리고 여기에 도장만 찍으시면 됩니다. 법무사가 인주를 찍은 도장을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연기가 아니라 진짜로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도장을 든 손을 천천히 서류 위로 가져갔습니다. 세 자식의 눈이 일제히 제 손에 고정됐습니다. 기대와 긴장이 섞인 눈빛이었습니다. 도장이 종이에 닿기 직전이었습니다. 쾅! 저는 도장을 탁자 위에 내리쳤습니다. 법무사가 깜짝 놀라 뒤로 물러났습니다. 어르신, 왜 그러세요? 이 도장은 가짜입니다. 제가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세 자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세요? 민준이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이 도장은 가짜라고 했잖아. 저는 도장을 집어 던졌습니다. 도장이 대굴대굴 굴러가 민호의 발치에 멈췄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굽었던 허리를 쭉 펴고 흐릿했던 눈빛을 또렷하게 만들었습니다. 3달간 해왔던 치매 연기를 완전히 벗어던졌습니다. 놀랐지? 엄마가 이렇게 멀쩡하니까? 제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자식들은 입을 떡 벌린 채 저를 쳐다봤습니다. 엄마, 지금 제정신이세요? 수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제정신이냐고? 너희들이 날 미치게 만들려고 3달 동안 약을 먹였는데 어떻게 제정신이겠니? 저는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이게 뭔지 알아? 너희들이 지난 3달 동안 한 대화가 전부 여기 담겨 있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녹음기에서 자식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엄마 재산 30억은 우리 거야. 약석 달만 먹이면 진짜로 치매 걸릴 거야. 요양원은 제일 싼 데로 보내고 엄마가 빨리 돌아가시면 더 좋고.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녹음기에서 나오는 자식들의 추악한 대화만이 공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민준이의 얼굴에서 피가 쏙 빠졌습니다. 엄마, 그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너희들이 직접 한 말이잖아. 그리고 이것도 봐. 저는 또 다른 주머니에서 작은 병을 꺼냈습니다. 이게 뭔지 알아? 너희들이 내 밥에 탄 그 약이야. 내가 먹는 척하고 전부 모아뒀어. 그리고 이걸로 실험했지. 베란다 화분에 부었더니 사흘 만에 식물이 죽더라. 사람도 죽일 수 있는 독이었던 거야. 수진이가 주저앉으며 소리쳤습니다. 언니 미친 거 아니에요? 우린 그냥 언니 건강 생각해서. 건강 생각? 웃기지도 않아. 너희들은 내 재산만 생각했지. 8억 빚진 민준이, 강남 아파트 압류 직전인 수진이, 도박빚 3억에 조폭한테 쫓기는 민호. 너희들 상황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래서 급하게 내 돈을 가로채려고 했던 거잖아. 저는 하나하나 폭로했습니다. 자식들의 얼굴이 점점 더 창백해졌습니다. 법무사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서류만 챙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이다. 너희들이 지난 10년 동안 가져간 돈이 얼마인지 아냐? 저는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10년 전 민준이 내가 사업 자금이라고 가져간 돈 5억. 한 푼도 안 갚았지. 5년 전 수진이 내가 아파트 계약금이라고 가져간 돈 2억. 이것도 안 갚았고. 3년 전부터 민호 내가 수시로 뜯어간 돈만 해도 1억 5천. 전부 합치면 8억 5천만 원이야. 내가 평생 시장 바닥에서 손가락 굽어가며 모은 돈을 너희들이 거머리처럼 빨아먹었어. 민호가 소리쳤습니다. 그래도 엄만데 낳아준 은혜가 있잖아. 은혜? 저는 비웃었습니다. 은혜를 이렇게 갚는 거냐? 날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재산 빼앗고 외딴 요양원에 처박는 게 은혜 갚는 거야? 나를 죽이려고 독까지 먹인 놈들이 은혜를 말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슬픔 때문이었습니다. 제 배를 아파 낳은 자식들이, 제가 평생을 바쳐 키운 아이들이 저를 이렇게 대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 모르는 게 하나 더 있어. 진짜 인감 도장은 내 친구한테 맡겨뒀어. 너희들이 준 그 도장은 가짜야. 그러니까 아무리 도장을 찍어도 법적 효력이 없어. 민준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그럼 우린 어떡하라고요? 우리 빚은요? 내 빚은 내가 갚아. 내 돈으로 갚을 생각하지 마.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수진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언니, 제발 한 번만 봐줘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한 번만? 너희들은 3달 동안 매일 날 속였잖아. 매일 독을 먹였잖아. 한 번이 아니라 수십 번, 수백 번이야. 그런 너희들이 이제 와서 한 번만 봐달라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법이 너희들을 심판할 거야. 저는 휴대폰을 꺼내 112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이죠? 신고합니다. 제 자식들이 저를 죽이려고 했어요. 증거도 다 있어요. 지금 당장 와주세요.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자식들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민준이가 제게 달려들려고 했습니다. 엄마, 전화 끊어요. 경찰 부르면 안 돼. 하지만 법무사가 민준이를 막았습니다. 진정하세요. 폭력 쓰시면 더 불리해집니다. 민준이는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경찰차가 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3달간의 긴장이 한순간에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자식들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동정심이 들지 않았습니다. 노틀은 저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5분 후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2명의 경찰관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신고하신 분이 박순자 어르신이십니까? 네, 제가 신고했습니다. 저는 일어나 경찰에게 인사했습니다. 무슨 일이신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제 자식들이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재산을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독약을 먹여서 죽이려고 했고요. 증거도 다 있습니다. 저는 녹음기와 약병을 경찰에게 건넸습니다. 경찰관이 녹음기를 재생했습니다. 자식들의 대화가 흘러나왔습니다. 경찰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심각한 사건이네요. 일단 관련자 전원 경찰서로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저희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요? 민준이가 소리쳤습니다. 존속살해, 미수, 사기, 약물 투약 혐의로 조사하겠습니다. 동행해 주시죠. 경찰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세 자식은 경찰차에 태워졌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창밖에서 지켜봤습니다. 경찰차가 떠나고 집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옥순이었습니다. 순자야, 경찰차 지나가는 거 봤어. 성공한 거야? 응, 성공했어. 다 끝났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자야, 잘했어. 정말 잘했어. 지금 갈게. 혼자 있지 마. 옥순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긴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고통도 함께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경찰서는 차가웠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딱딱한 의자에 앉아 있으니 현실감이 느껴졌습니다. 정말로 제 자식들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것이, 그리고 이제 그들이 범죄자로 조사받는다는 것이 실감났습니다. 옆에는 옥순이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순자야, 괜찮아? 응, 괜찮아. 하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옥순이가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곧 끝날 거야. 조금만 더 힘내. 형사가 박재민 형사가 저를 조사실로 불렀습니다. 박순자 어르신, 이쪽으로 오시죠. 저는 천천히 일어나 조사실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방에는 책상 하나와 의자 2개가 있었습니다. 박 형사는 5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어르신, 앉으세요. 편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네.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박 형사가 녹음기를 켰습니다. 지금부터 진술을 녹음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저는 3달 전부터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자식들이 모여서 한 대와 음식에 탄 약물, 치매 연기, 증거 수집, 오늘 있었던 일까지요. 말하는 동안 목이 메었지만 참았습니다. 울면 안 됩니다. 또렷하게 진술해야 합니다. 박 형사는 가끔 질문을 했습니다. 약물을 먹는 척하고 어떻게 버리셨습니까? 혀 밑에 숨겼다가 화장실에서 뱉어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화분에 부어서 실험도 했습니다. 화분이 죽었다고 하셨죠? 네, 사흘 만에 말라 죽었습니다. 박 형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했습니다.
1시간가량 진술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기억나는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자식들이 한 말 한마디, 제가 느낀 감정, 증거를 모은 과정까지요. 박 형사는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어르신,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증거를 차분히 모으시다니. 살아남으려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박 형사가 증거물들을 확인했습니다. 녹음기, 약물 샘플, 사진들, 통장 내역. 이 정도면 충분한 증거입니다. 곧 검찰에 송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사실을 나오니 복도에서 민준이가 보였습니다. 수갑을 차고 다른 형사와 함께 있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민준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 저는 외면했습니다. 더 이상 그는 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범죄자일 뿐이었습니다. 박 형사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오늘은 이만 가셔도 됩니다. 내일 다시 한번 보충 진술을 받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옥순이와 함께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밖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저녁 8시였습니다. 옥순이가 택시를 잡았습니다. 순자야, 우리 집으로 가자. 오늘 혼자 있으면 안 돼. 응, 그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에 혼자 가기가 두려웠습니다. 자식들이 떠난 그 빈집이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택시에 타고 가는 동안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의 불빛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눈물 때문이었습니다. 옥순이가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울어도 돼. 참지 마. 저는 그제야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옥순이 집에 도착했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집이었습니다. 옥순이가 따뜻한 차를 내왔습니다. 순자야, 이거 마셔. 진정돼. 저는 차를 마셨습니다. 따뜻한 액체가 목을 타고 내려가며 몸을 녹였습니다. 옥순아, 내가 잘한 걸까? 당연하지. 넌 잘했어. 내 목숨을 지킨 거야. 근데 그래도 내 자식들인데. 저는 울먹였습니다. 옥순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순자야, 그들은 더 이상 내 자식이 아니야. 널 죽이려고 한 범죄자들이야. 넌 잘못한 게 없어. 그날 밤 저는 옥순이 집에서 잤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자식들의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민준이가 처음 걸음마를 배우던 날, 수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날, 민호가 자전거를 처음 탔던 날. 그때는 행복했습니다. 제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요? 언제부터 그 아이들이 저를 죽이려고 할 정도로 변했을까요?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또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변호사 사무실에 갔습니다. 김미영 변호사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어르신, 어제 고생 많으셨죠? 경찰 조사는 어땠어요? 잘 끝났습니다. 형사님이 증거가 충분하다고 하셨어요. 다행이네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재판 준비를 해야겠어요.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검찰에서 곧 기소할 겁니다. 존속살해, 미수, 사기, 약물 투약 혐의로요. 형량은 최소 5년에서 최대 15년까지 나올 수 있어요. 15년이요? 저는 놀랐습니다. 네. 존속살해 미수는 중범죄거든요. 특히 계획적이고 지속적으로 약물을 투약했다는 게 악질적이라고 판단될 겁니다. 변호사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복잡한 심정이 되었습니다. 자식들이 감옥에 간다는 것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혹시 선처를 바라시나요?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처요? 네. 만약 어르신이 용서하신다면 형량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용서할 수 있을까요?
저를 죽이려고 한 자식들을요. 아니요.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벌을 받아야 합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최대한 무거운 형량이 나올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저는 사무실을 나와 옥순이와 함께 점심을 먹었습니다. 순자야, 이제 재판만 남았어. 조금만 더 힘내. 응. 근데 옥순아, 난 진짜 괜찮은 걸까? 내 자식들을 감옥에 보내는 게. 순자야, 그들이 먼저 널 배신했어. 넌 잘못 없어. 일주일 후 검찰에서 기소 통지서가 왔습니다. 세 자식 모두 존속살해 미수, 사기, 약물 투약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 날짜는 한 달 후였습니다. 그동안 저는 변호사와 함께 재판 준비를 했습니다. 증인 신문 연습, 진술 준비, 증거 정리. 하루하루가 바빴습니다. 하지만 바쁜 게 오히려 좋았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없었으니까요. 재판 전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법정에서 자식들과 마주쳐야 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을 봐야 했습니다. 저는 일어나 거울을 봤습니다. 한 달 사이에 더 늙어 보였습니다. 머리는 더 세고 주름은 더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살아 있었습니다. 저는 거울 속 제 모습에게 말했습니다. 내일은 무너지지 마. 끝까지 버텨. 그리고 다시 침대에 누웠습니다. 내일을 위해 잠을 청했습니다. 재판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일찍 일어나 준비했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빗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70대 할머니가 아니라 전사처럼 보였습니다. 옥순이가 아침 일찍 왔습니다. 순자야, 준비됐어? 응, 준비됐어. 그럼 가자. 변호사 선생님이 법원 앞에서 기다리고 계셔. 우리는 택시를 타고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법원 앞에는 기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됐던 것입니다. 어르신, 한 말씀 해주세요. 자식들을 용서하실 건가요?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댔습니다. 변호사가 저를 보호하며 말했습니다. 지금은 질문 받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재빨리 법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법정으로 가는 복도는 길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법정 문 앞에 섰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문 너머에는 제 자식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증언해야 합니다. 저는 문을 밀었습니다. 법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피고석에 세 자식이 앉아 있었습니다. 수임복을 입고 고개를 숙인 채로요.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민준이가 입을 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외면했습니다. 저는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판사가 들어왔습니다.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검사가 기소 내용을 낭독했습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친자식임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빼앗기 위해 계획적으로 약물을 투약했으며 이는 존속살해 미수에 해당합니다. 변호사가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녹음 파일이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자식들의 추악한 대화가 낱낱이 공개됐습니다. 방청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자식들은 고개를 숙인 채 울고 있었습니다. 판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피해자 박순자 씨, 증언대로 나오시죠. 저는 천천히 일어나 증언대로 걸어갔습니다. 선서를 했습니다.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검사가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피해자께서는 언제부터 피고인들의 계획을 알게 되셨습니까? 3개월 전입니다. 우연히 자식들의 대화를 엿듣게 됐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1시간 넘게 신문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담담하게 증언했습니다. 때로는 목이 메었지만 참았습니다. 울어서는 안 됩니다. 또렷하게 말해야 합니다. 증언이 끝나고 저는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옥순이가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잘했어, 순자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판은 계속됐습니다. 오늘은 첫 공판이었습니다. 앞으로 여러 번 더 법정에 와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준비돼 있었습니다.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5번의 공판이 열렸습니다. 매번 법정에 갈 때마다 몸과 마음이 지쳐갔지만 저는 빠지지 않고 참석했습니다. 제 증언이 필요했고 무엇보다 끝까지 지켜봐야 했으니까요. 자식들이 어떤 벌을 받는지, 정의가 제대로 구현되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오늘은 최종 판결일이었습니다. 아침부터 긴장이 됐습니다. 손이 떨려서 커피잔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옥순이가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순자야, 오늘이 마지막이야. 조금만 더 힘내. 응. 고마워, 옥순아. 저는 옥순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지난 석 달간 옥순이는 한 번도 빠짐없이 제 곁을 지켜줬습니다. 법정에도 함께 가고 힘들 때마다 위로해주고 밤새 제 이야기를 들어줬습니다. 친구라는 이름이 이렇게 소중한 줄 처음 알았습니다. 법원에 도착하니 이번에도 기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언론에 크게 보도됐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노모를 독살하려던 패륜 자식들, 재산 노린 자식들의 끔찍한 범죄 70대, 어머니의 용감한 증거 수집, 신문 기사 제목들이었습니다. 저는 기자들의 질문을 피해 빠르게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변호사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어르신, 준비되셨어요? 네, 준비됐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정 안으로 들어가니 세 자식이 피고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석 달 전보다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구치소 생활이 쉽지 않았나 봅니다. 민준이가 저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진이도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민호는 멍하니 앞만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한때는 제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했던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범죄자가 되어 저 자리에 앉아 있다니요. 판사가 들어왔습니다. 모두 일어나 경례를 했습니다. 착석하십시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지금부터 2024고 앞 1234호 존속살해, 미수 등 사건의 선고, 공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드디어 판결이 나옵니다. 자식들이 어떤 벌을 받을지 곧 알게 됩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친모인 피해자로부터 재산을 갈취하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약 3개월에 걸쳐 지속적으로 약물을 투약하여 피해자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 했고 이는 피해자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위협을 가한 행위입니다. 특히 피고인들은 친자식으로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봉양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피해자를 해하려 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합니다. 판사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거나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스스로 증거를 수집하고 자신을 보호함으로써 실제 생명의 위험에는 이르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피고인들이 초범이라는 점 등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선고합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판사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피고인 박민준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합니다. 민준이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피고인 박수진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합니다.
수진이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박민호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합니다. 민호가 바닥에 주저앉을 듯이 흔들렸습니다. 이상 선고를 마치겠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탁! 그 소리와 함께 모든 게 끝났습니다. 제 자식들은 8년에서 1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정이 웅성거렸습니다. 기자들이 메모를 했고 방청객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끝났습니다. 정말로 끝났습니다. 옥순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순자야, 이겼어. 넌 이긴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피고인들이 법정 밖으로 끌려나갔습니다. 민준이가 저를 보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엄마 용서해 주세요. 제발. 수진이도 울부짖었습니다. 언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울기만 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봤습니다. 한때 제가 목숨보다 사랑했던 아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법정을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어르신, 판결에 만족하십니까? 자식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변호사가 저를 보호하며 말했습니다. 지금은 질문 받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변호사를 제지하고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할 말이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정의가 구현됐다고 생각합니다. 제 자식들이 저지른 범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마땅한 벌을 받게 되어 다행입니다. 혹시 자식들을 용서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용서라는 건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저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3개월 동안 매일 독을 먹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변화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때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기자들이 더 질문하려고 했지만 변호사가 저를 차로 안내했습니다. 차에 타자 긴장이 풀리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옥순이가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많이 힘들었지? 이제 다 끝났어. 정말 다 끝났어. 저는 옥순이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인지 슬픔의 눈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마 둘 다였을 겁니다. 정의가 구현돼서 기쁘면서도 제 자식들이 감옥에 가게 돼서 슬펐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이상하게 길게 느껴졌습니다. 몇 달 만에 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옥순이 집에서 지냈거든요. 집에 도착하니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켰습니다. 신선한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텅 빈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온했습니다. 옥순이가 차를 끓여왔습니다. 순자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글쎄, 아직 생각 안 해봤어.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일단 이 집 정리 좀 하고 그 다음에 천천히 생각해 볼게. 그래, 천천히 해. 넌 이제 자유야.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돼. 옥순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자유. 그 단어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70평생을 누군가를 위해 살았습니다. 남편을 위해, 자식들을 위해. 하지만 이제는 저를 위해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변호사 사무실에서 재산 정리를 했습니다. 자식들에게 빼앗길 뻔했던 30억의 재산은 모두 온전히 제 것이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앞으로 계획이 있으세요? 아직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요. 좋은 생각이세요. 어르신 나이에 새로운 시작을 하시는 거네요. 변호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새로운 시작. 그 말이 좋게 들렸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결정을 했습니다. 재산의 절반인 15억을 노인 학대 방지 재단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겪은 일이 다른 어르신들에게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기부 소식이 알려지자 또 언론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피하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왜 기부를 결심하셨습니까? 기자가 물었습니다. 저처럼 자식들에게 배신당하고 학대받는 어르신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분들을 돕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숨 걸고 지킨 이 재산을 의미 있게 쓰고 싶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자식들에게는 한 푼도 남기지 않으시는 건가요? 네. 그들은 이미 충분히 받았습니다. 제 삶을, 제 건강을, 제 평화를 빼앗아갔으니까요. 더 이상 줄 게 없습니다. 인터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고 푸른 하늘이었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깨끗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공기가 달게 느껴졌습니다. 살아있다는 게, 그리고 제가 이겼다는 게 실감났습니다. 옥순이가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순자야, 표정이 밝아졌어. 그래, 나도 그런 것 같아. 오랜만에 마음이 편해. 우리는 손을 잡고 함께 걸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을 잤습니다. 악몽도 꾸지 않았고 중간에 깨지도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 햇살이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저는 일어나 거울을 봤습니다. 여전히 주름투성이 얼굴이었지만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생기가 돌았습니다. 희망이 보였습니다. 저는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며 웃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내 인생의 진짜 시작. 그리고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저만을 위한 제가 선택한 하루를요. 6개월이 흘렀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창밖으로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베란다에 앉아 그 꽃잎들을 바라보며 따뜻한 차를 마셨습니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이 고요함이, 이 평온함이 제가 평생 바라던 것이었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옥순이었습니다. 순자야, 오늘 점심 먹으러 나올래? 새로 생긴 식당 맛있다던데. 그래, 좋아. 12시에 만나자.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요즘 저는 자주 웃게 됐습니다. 판결이 난 지 6개월.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기부한 15억으로 만들어진 노인 학대 방지 센터가 지난달 문을 열었습니다. 개소식에 초대받아 갔을 때 많은 어르신들이 저에게 고마워했습니다. 덕분에 저희 같은 사람들이 도움받을 수 있게 됐어요.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들을 들으며 제가 겪은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제 아픔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남은 15억으로는 작은 아파트를 하나 더 샀습니다. 임대를 놓아 매달 나오는 수입으로 편하게 살 수 있게 됐습니다. 더 이상 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하고 싶은 걸 하며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달에는 옥순이랑 제주도 여행도 다녀왔습니다. 70평생 처음 가본 비행기였습니다. 바다를 보며 회를 먹고 한라산을 오르고 예쁜 카페에서 차를 마셨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이런 게 행복이구나 싶었습니다. 오늘 아침 우편함에서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교도소에서 온 편지였습니다. 발신인은 민준이었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6개월 만에 처음 받는 자식의 편지였습니다. 거실로 들어와 소파에 앉아 한참을 그 편지를 들여다봤습니다. 뜯을까 말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뜯었습니다. 편지지를 펼쳤습니다. 민준이의 글씨였습니다. 예전보다 흔들리는 글씨였지만 분명 민준이의 글씨였습니다. 엄마, 잘 지내시나요?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니, 사실 잘 지내는 건 아닙니다. 매일이 지옥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당연히 받아야 할 벌이라고 생각합니다. 엄마께 한 짓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침을 삼켰습니다. 처음엔 엄마를 원망했습니다. 어떻게 친자식을 감옥에 보낼 수 있냐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제가 엄마를 죽이려고 했다는 것을, 3개월 동안 매일 독을 먹였다는 것을, 그게 얼마나 끔찍한 짓인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편지는 계속됐습니다. 교도소에서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상담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더군요. 제가 평생 엄마를 ATM으로만 봤다고요. 엄마의 희생과 사랑을 당연하게 여겼다고요. 맞는 말입니다. 저는 한 번도 엄마를 인간으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돈을 주는 기계로만 봤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해달라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용서받을 자격이 없으니까요. 그저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엄마가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편지를 다 읽고 나서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날 줄 알았는데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상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안도감 같은 것이었습니다. 민준이가 조금이나마 깨달았다는 것이, 반성하고 있다는 것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용서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직은요. 언젠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편지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답장을 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보려고요. 옥순이를 만나러 나갈 시간이 됐습니다. 거울을 보며 립스틱을 발랐습니다. 연한 핑크색이었습니다. 옥순이가 선물해 준 거였습니다. 순자야, 이제 좀 예쁘게 꾸미고 다녀. 넌 자격이 있어. 옥순이의 말이 생각났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예쁘게 살 자격이 있습니다. 식당에서 옥순이를 만났습니다. 순자야, 오늘 표정이 좋은데? 응. 기분이 좋아. 우리는 식사를 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요즘 보는 드라마 이야기, 동네 소식, 다음 여행 계획, 평범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이 좋았습니다. 이제야 평범한 삶을 살 수 있게 됐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지 않아도 되는, 제 자신을 위해 사는 삶 말입니다. 식사를 마치고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벚꽃이 만개해 있었습니다. 꽃잎이 바람에 날려 눈처럼 흩날렸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연인들이 손을 잡고 걷고 노부부가 벤치에 앉아 도시락을 먹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저도 이 풍경의 일부가 된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싸우지 않아도 되는,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 충분한 사람으로요. 순자야, 후회하지 않아? 옥순이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뭘? 그 자식들 감옥 보낸 거. 그래도 내가 낳은 자식들인데.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후회하지 않아. 내가 안 그랬으면 난 죽었을 거야. 아니면 정말로 치매 걸려서 요양원에 갇혀 있었을 거고. 나는 나를 지킨 거야. 그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 맞아. 넌 잘했어. 정말 잘했어. 옥순이가 제 손을 꽉 잡아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트에 들렀습니다. 장을 봤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과일들, 신선한 야채들, 좋은 고기를 샀습니다.
계산대에서 계산을 하며 생각했습니다. 예전에는 항상 자식들 좋아하는 것만 샀는데 이제는 제가 좋아하는 걸 사고 있다고요. 이런 작은 것들이 행복이구나 싶었습니다. 집에 와서 장을 정리하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TV를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노인 학대 관련 뉴스였습니다. 제가 기부해서 만든 센터가 소개되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센터에서 도움을 받은 어르신이 나와 인터뷰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덕분에 자식들한테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제 아픔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베란다에 나가 앉았습니다.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걸 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항상 바빴고 걱정이 많았고 자식들 눈치를 봤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저는 자유롭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노을 사진이었습니다. 예뻤습니다. 사진첩을 열어봤습니다. 최근 몇 달간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제주도 바다 카페에서 마신 커피, 옥순이와 함께 찍은 셀카, 공원의 벚꽃, 모두 행복한 순간들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사진첩에 자식들 사진만 가득했는데 이제는 제 사진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주인공인 사진들이요. 밤이 깊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였습니다. 내일도 좋은 하루일 겁니다. 모레도 그 다음 날도요. 앞으로 제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저는 제 방식대로 살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저를 위해서요. 문득 30년 전이 생각났습니다. 남편이 도망가고 혼자 아이 셋을 키우며 울던 그날 밤이요. 그때 제가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꼭 살아남겠다. 아이들을 꼭 잘 키우겠다. 저는 그 다짐을 지켰습니다. 살아남았고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비록 그 아이들이 저를 배신했지만 그래도 저는 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다짐을 합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은 나를 위해 살겠다. 행복하게 살겠다. 눈을 감았습니다. 편안했습니다. 두려움도 없었고 걱정도 없었습니다. 그저 평온함만이 있었습니다. 잠이 스르르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나를 지켰다. 그리고 이겼다. 이제 나는 자유다. 그 생각과 함께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내일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오면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겁니다. 저만을 위한 제가 선택한 하루가요. 다음 날 아침 예상대로 햇살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상쾌하게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지만 눈빛만큼은 살아있었습니다. 저는 거울 속 제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순자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자. 넌 자격이 있어. 그리고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옷장을 열고 옷을 골랐습니다. 옥순이가 같이 사자고 해서 산 연한 봄 원피스였습니다. 처음에는 이 나이에 무슨 원피스냐고 했지만 옥순이가 나이가 무슨 상관이야. 예쁘면 되는 거지라며 사게 했던 옷이었습니다. 입어보니 생각보다 잘 어울렸습니다. 거울을 보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아침을 먹고 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요즘 일주일에 한 번씩 센터에 봉사를 가고 있었습니다. 저와 비슷한 처지의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때로는 상담도 해주고 그저 함께 차를 마시며 위로를 주고받았습니다. 어르신, 오늘 오시는 거죠? 네, 오후에 갈게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인지 몰랐습니다. 센터로 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날의 거리는 활기차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웃으며 걷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들처럼 웃고 있었습니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진짜 원했던 건 30억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자식들의 사랑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범하게 존중받으며 제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그걸 가지게 됐습니다. 센터에 도착했습니다. 익숙한 얼굴들이 반겨줬습니다. 순자 선생님 오셨어요. 저를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게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한 할머니가 다가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용기 내서 아들한테 말했어요. 더 이상 돈 안 준다고요. 그랬더니 아들이 화를 내긴 했지만 선생님 말씀대로 제가 당당했어요. 잘하셨어요. 우리도 존중받을 자격이 있어요. 저는 할머니의 손을 꽉 잡아줬습니다. 오후 내내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각자의 아픔을 나누고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저도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자식들의 계략을 알아차렸는지, 어떻게 증거를 모았는지, 어떻게 용기를 냈는지. 어르신들은 제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박수를 쳐주셨습니다. 대단하세요. 저도 선생님처럼 용기 내고 싶어요. 그 말들이 제게 힘이 됐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꽃집 앞을 지나다 멈췄습니다. 예쁜 꽃들이 보였습니다. 저는 들어가서 튤립 한 다발을 샀습니다. 노란 튤립이었습니다. 집에 와서 꽃병에 꽂았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 놓으니 집안이 환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 돈으로 자식들 밥이나 사주지 했을 텐데 이제는 제게 꽃을 사줍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여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일기를 썼습니다. 요즘 시작한 습관입니다.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했던 일, 기뻤던 일을 적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였다. 센터에서 많은 분들을 만났고 그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다면 기쁘다. 저녁에 산 튤립이 너무 예쁘다. 내일은 옥순이랑 영화 보러 가기로 했다. 행복하다. 간단한 문장들이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일기를 덮고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총총 박혀 있었습니다. 예쁘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전에는 별 볼 여유가 없었는데 이제는 매일 밤 별을 봅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저 별들처럼 저도 제자리에서 빛나고 있다고요. 크지는 않지만 제 빛으로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서랍에 넣어뒀던 민준이의 편지가 생각났습니다. 답장을 할까 말까 아직도 고민 중입니다. 하지만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제게는 시간이 있으니까요. 언젠가 제 마음이 준비되면 그때 답장을 쓸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영영 쓰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건 제가 결정할 일입니다. 더 이상 누구 눈치 보지 않습니다.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이불을 덮으니 포근했습니다. 눈을 감으니 오늘 하루가 영화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좋은 순간들이었습니다.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될 겁니다. 그리고 모레도 그 다음 날도요. 제 인생은 이제 시작입니다. 70대에 시작하는 새로운 인생이요.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만약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제가 뭘 바꿀까? 자식들을 다르게 키울까? 남편을 더 잡아둘까? 아니요. 저는 아무것도 바꾸지 않을 겁니다. 그 모든 고통과 아픔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으니까요. 그리고 지금의 저는 행복하니까요. 진짜 행복하니까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제가 이겨냈다는 것에 대한,
제가 살아남았다는 것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저는 저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자유입니다. 완전히, 온전히 자유입니다. 잠이 들기 직전 제 자신에게 속삭였습니다. 수고했어, 순자야. 정말 잘했어. 이제 편히 쉬어도 돼. 넌 충분히 싸웠고 충분히 이겼어. 이제 행복할 자격이 있어. 그 말과 함께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평온한 얼굴로 미소를 머금은 채로요. 이것이 제 이야기의 끝입니다. 아니, 어쩌면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70대에 찾은 진짜 제 인생의 시작 말입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제 인생의 주인은 저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도 여러분입니다. 절대 잊지 마세요. 우리는 우리를 지킬 자격이 있고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상황이 어렵든 아니든요. 저는 제 73년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